전 세계가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포기하라고.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그건 의학적 살인이나 다름없어. 세계적 의료진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미국의 수석 외과의가 한국에서 겪은 단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년 전 한국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병원 복도에는 늘 그렇듯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막 나와 사무실로 향하던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병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미군 군병원의 수석 외과의 마이클 브룩스입니다. 매일 수술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들을 만나죠. 저는 간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제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산소 호흡기 너머로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금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셨을 때 미처 제거하지 못한 총알 파편이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부위에서 시작된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셨죠. 마이클,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이를 찾아갔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94세 고령 환자에게 수술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성공 가능성도 낮고요. 보존적 치료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로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전문의로서의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러 할아버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창 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나를 기억할까? 그 말씀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한국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던 한국인들의 이야기, 마지막 한 조각의 빵도 나누어 먹던 전우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장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과의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을 항상 내 두 번째 고향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의과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일본 도쿄대 출신인 제 친구 사토 켄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먼 이국의 한 곳일 뿐이었죠. 할아버지, 진통제를 더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트를 확인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옆방들을 스쳐 지났습니다. 각각의 병실에서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환자들이 고통과 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환자의 고통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손자로서의 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아시아 의료 컨퍼런스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이었죠. 할아버지의 병실 창가에 걸린 그 흑백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가 지어 보이던 그 밝은 미소, 한국 군인들과 어깨를 맞대고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곳에서 어쩌면 우리가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컨퍼런스 일정에 맞춰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로비는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토 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의대 시절부터의 친구였던 사토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 병원의 최신 의료 시스템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시아에선 우리가 최고지.
사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쿄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는 쉴 새 없이 자국의 의료 기술을 자랑했죠.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까지. 병원 투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에서는 불안과 외로움이 엿보였고 의료진들의 표정에서는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다음은 한국이라고? 거긴 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사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의료기술이 우리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다음 목적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는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 때문에 앞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를 걷던 중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인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오히려 사고 현장을 피해 바쁘게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노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노인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해요. 사기일 수도 있어요라고 속삭이기까지 했죠.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중국을 방문했던 동료들이 이곳의 냉담한 분위기를 이야기했는지 말이죠. 마지막 일정인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묘한 긴장감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죠.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응급키트를 든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수연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같이 하시죠.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고 놀랍게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재킷을 벗어 환자의 머리를 받치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자신의 가방으로 가림막을 만들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까지 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환자를 이송한 후 류수연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네요.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어떤 의료진의 표정과도 달랐죠. 일본의 차가운 완벽함도 중국의 무관심한 시선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 한국에 있었죠. 어쩌면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맑게 개려 있었고 낯선 도시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며 다음 날 있을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지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브룩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할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열이 지속되고 있고 통증 부위의 염증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바로 끊고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할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떠나올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할아버지의 시선은 병실 창 밖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7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즉시 미국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94세 고령 환자의 수술은 병원 방침상 승인할 수 없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회복 가능성도 낮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할아버지가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걸까요? 94세라는 나이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삶과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토 켄지였죠. 마이클, 안 좋은 소식 들었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 들려온 사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한국? 거긴 의료 기술도 부족하잖아. 위험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류수연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보았던 강한 의지,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사토, 넌 틀렸을지도 몰라. 제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반항적인 톤이 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미국 병원으로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한국에 모셔와 수술을 받게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 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라면, 이 나라라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할아버지의 병실 벽에 걸려있던 젊은 할아버지와 한국 군인들의 밝은 미소가 담긴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예약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섰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한 가운데 의료진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프랭크 브룩스님, 응급실 1번 베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동안 이미 다른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검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첨단 장비들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차가운 기계적 완벽함이 아닌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브룩스 선생님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엔 며칠 전 공항에서 만났던 류수연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등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아버지께 일일이 검사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류수연 과장이 검사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님의 몸속 총알 파편이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조직까지 감염이 진행되고 있어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판단이 아닐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사토 켄지였습니다. 그는 의료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와 있었던 것이었죠. 94세 고령 환자에게 그런 대수술을 하는 건 의료 윤리에 오히려 어긋나. 더구나 이곳의 의료 수준으로는 가능할까? 류수연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료 수준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 병원은 이미 수십 건의 유사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환자분은 단순한 고령 환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용사이십니다. 이후 할아버지 병실로 향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관계자들이 서 있었고 병실 안에는 이미 몇몇 참전용사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프랭크, 자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만. 한 노인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분들은 할아버님과 함께 금성 전투에 참전하셨던 분들입니다. 류수연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두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잊지 않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병실은 마치 70년 전 전장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노병들은 전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전우애의 깊은 정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잊지 않는 감사함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저는 참관의 자격으로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집도의인 류수연 과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각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랭크 브룩스님,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마이클, 이제 한국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할아버지의 몸속에 있던 파편들은 주변 조직과 단단히 유착되어 있었고 염증은 생각보다 더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수연 과장의 집도는 정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메스가 움직일 때마다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파편 제거 완료했습니다. 류수연 과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녹슨 파편 주위로 70년의 세월이 깊숙이 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자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류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위치를 바꾸었고 저는 할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제 손이 메스를 잡는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류수연 과장은 제 오른편에서 완벽한 보조를 해주었고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전 파편 제거 시 생긴 미세혈관 손상이 확인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속에서 발견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동안 한국 의료진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지막 파편을 제거하고 봉합을 마쳤을 때 수술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수술실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분의 몸을 짓눌러왔던 전쟁의 상처를 우리는 마침내 치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술 후 5일째 할아버지의 회복은 의료진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신 후에도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고 이제는 퇴원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납 창구로 향하던 그때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마치 70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처럼 몸이 가벼워졌단다. 수납 창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정도 수술과 입원 비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 분명했죠. 게다가 할아버지를 한국에 모시는 비행기까지 제 평생 모은 돈으로도 모자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 수술비와 입원비 내역서입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틀림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맞나요?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비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처리되었다고요? 직원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류수연 과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브룩스 선생님께 70년 전 한국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프랭크 브룩스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술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70년 전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프랭크 브룩스님께서 걱정 없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수연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담긴 옛 사진들이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단다. 이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할아버지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인연과 감사함이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말이죠. 아시아 의료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의 메인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령 환자의 수술 사례 연구였죠. 그때 사토 켄지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발표 전에 내가 먼저 한국의 의료 리스크에 대해 발표할 거야. 특히 고령 환자 수술에 대한 무모한 시도 같은 것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발표 기대하지. 사토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제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걸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치며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토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 의료의 위험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무리한 수술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병원에서는 94세 고령 환자에게 위험한 수술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의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제 할아버지였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상세한 케이스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케이스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의 협력 과정, 그들의 뛰어난 의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나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향한 끝없는 헌신이자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장내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사토는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병실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들의 인간미 넘치는 태도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료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기술이 아닌 생명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존중에 있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나라, 한국이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의료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 자격으로 왔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겨울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마이클, 나는 행복했단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날 할아버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과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여러 대학과 병원에서 강연을 했고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토 켄지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마침내 깨달은 걸까요? 의료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을 향한 진심과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1년 전 이곳에서 결심했던 그 다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강연을 들은 많은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참전 용사에 대한 한국의 예우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1년 전처럼 맑았고 도시는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리겠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리고 이제는 저도 사랑하게 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이죠.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의료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전 용사를 향한 한국인들의 변함없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는 전 세계 의료진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으로 새겨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